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각국에 부과할 상호 관세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확대된 관세 전쟁에 우리나라에도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대미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탄핵 정국에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약진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5곳 가운데 4곳을 차지했고 부산시 교육감도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은 판결을 마친 걸로 확인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인용과 기각 의견이 5대3으로 나뉘진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헌법재판소 주변 150m를 차벽으로 둘러싸 진공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엔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 참석자들이 총결집할 걸로 보여 발표 직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려대로 우리나라는 고율 관세국에 포함되면서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곧바로 워싱턴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가연 특파원, 방금 전 발표된 내용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약 2시간 30분 전쯤 백악관에서 직접 차트를 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상호 관세는 모든 나라에 일괄 부과되는 기본 관세 10%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추가로 부과되는 개별 관세로 구성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 관세 10%에 추가로 15%가 더 부과돼서 총 25%의 상호 관세를 물게 됐습니다. 기본 관세는 현지 시간 5일부터, 국가별 개별 관세는 9일부터 시행됩니다. 네, 미국이 무역 불균형이 심한 나라로 꼽았던 이른바 더티 15에 포함이 될지 우리나라가 포함될지 주목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고율 관세국으로 정리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기본 관세 10%에 추가로 개별 관세까지 부과되는 국가는 모두 60여 곳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더티 15라고 불렀던 국가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중국은 가장 높은 34%, 유럽연합 20%, 일본 24% 등입니다. 네, 이미 기존에 철강이나 자동차엔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는데 그럼 이 품목들을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면 상호 관세까지 포함해 50%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 설명 자료를 보면 이미 품목별 관세가 발표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은 상호 관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품목별 관세가 별도로 책정된 제품을 제외한 한국의 모든 대미 수출품이 25% 상호 관세를 적용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인데 사실상 관세가 거의 없는 셈이었죠. 어떤 근거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FTA에 근거해서 대부분의 물품을 무관세로 교역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각종 규제를 비롯한 비관세 장벽을 근거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별도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시죠. Perhaps worst of all are the non-monetary restrictions imposed by South Korea, Japan, and very many other nations as a result of these colossal trade barriers. 81% of the cars in South Korea are made in South Korea. 결국 비관세 장벽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고율 상호 관세를 매긴 셈인데 사실상 한미 FTA는 무력화됐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개별 관세 시행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는 만큼 세율을 더 낮추기 위한 협상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의 칼날을 빼들었고 기존의 국제 통상 질서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총성 없는 관세 전쟁이 현실이 되자 세계 각국도 보복을 계획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과 캐나다 등 특정 국가의 특정 품목에만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호 관세로 미국은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합니다.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확전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한 겁니다. 기존 관세 정책보다 어떤 형태로든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각국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이미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자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의 압박과 협박이 계속되면 단호하게 반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폰데라이언 EU 집행위원장도 강력한 보복 계획을 갖고 있으며 필요하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공동 대응을 통해 미국의 부당한 무역 행위에 맞서 싸우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일본과 영국 역시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만 협상을 통해 관세율 초과 축소를 노리고 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차분하고 침착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상호 관세로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무역 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게 치솟았습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전 세계 무역 시스템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위험의 시대를 열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역시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1년 뒤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을 기존 20%에서 35%로 올렸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내일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5곳 중 4곳을 야권이 가져갔고 부산시 교육감도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보도국의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도현 기자, 선거 결과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재보궐선거의 모든 개표가 완료됐습니다. 전국 23곳에서 치러졌고 최종 투표율은 26.27%로 마무리됐습니다. 먼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뤄진 5곳에서 보수 텃밭인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를 제외하고는 모두 야권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경남 거제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56.75% 득표로 승리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청장과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도 장인홍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과반표를 얻으며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은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인 김천이 유일했습니다. 배낙후 후보가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창당 이후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을 배출하게 됐습니다. 정철원 후보가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을 꺾고 당선됐습니다. 네, 부산시의 교육감 선거도 있었는데 김석준 후보가 당선됐죠. 진보 진영으로 분류가 되는 후보죠. 맞습니다. 부산 교육감 선거도 야권의 승리였습니다. 진보 진영 김석준 후보가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서 당선됐습니다. 지난 2022년 선거에서는 보수 후보의 1.6%포인트 차이로 졌었는데 이번에 재출마해서 당선된 겁니다. 기초의회 선거도 민주당의 승리였습니다. 전체 8곳 중에 5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광역의원 재보궐선거 7곳 중에는 국민의힘이 4곳, 민주당이 3곳에서 승리했습니다. 네, 내일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선거였는데 이 결과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이번 재보궐선거는 12.3 내란 사태 이후 처음 열린 전국 단위 선거였던 만큼 민심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야권의 약진으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뤄졌던 곳의 과거 당선을 보면 원래 4곳이 여당, 1곳이 야당, 그러니까 4대1이었는데 이번엔 1대4로 역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고는 확실한 지역 기반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목전에 둔 선거에서 민심이 야권으로 기울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여도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언론사를 창간했습니다. 창간 기념이라며 올린 영상에선 곧 재단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 국회의원들한테 로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로비도 하고 입법에 영향도 미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다면 그런 소망이 있다면 이렇게 후원해 주십시오. 어제 전한길 씨는 보수 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한길 뉴스 채널을 만든 뒤 현장 연설 외에 나온 첫 영상입니다. 지난 19일 전 씨는 정치 편향된 보도를 막겠다면서 1인 미디어 언론사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지난길 영상 한번 올리면 400만 건, 200만 건, 최소 100만 건이 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10만 건도 되지 않고 그래서 고민한 끝에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현재 언론사 홈페이지엔 윤상현 의원, 김계리 변호사 등의 축하 인사가 올라왔고 1인 미디어를 강조하듯이 전시에 셀카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가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관광지인 장가게에서 제작진을 초대하겠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년엔 단풍 보러 장가게 가자. 미숙인년도 갔다 왔대. 엄청 자랑해. 마지막 화에서 애수는 관식에게 내년 가을 함께 중국 장가게에 가자고 약속을 합니다. 이 장면이 등장한 이후 중국 장가게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苦尽甘来遇见你剧组的朋友们，谢谢你们在剧里埋的彩蛋。张家界秋天的落叶其实不用等到明年，在这里诚挚的邀请你们现在出发。 어제 장가계의 기관지인 장가계일보는 드라마의 대만판 제목 고진감래를 언급하면서 장가계가 한국 드라마의 압도적인 외전이 될 수 있다 촬영을 추천했습니다. 연이어 장가계시 문화관광 책임자의 이름으로 드라마 제작진을 초청하는 한글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마지막 화가 공개된 폭삭 속았수다 4주 연속 넷플릭스 비영어권 드라마 최상위권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중국에선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는데도 중국 리뷰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시청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한국 콘텐츠가 한한령의 빗장을 푸는 계기가 될 신호라는 평가도 이어집니다. 역대 최장으로 늦어진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내일 선고를 앞뒀습니다. 헌법재판관이 5대3으로 갈려있다, 교착 상태에 선고 기일조차 잡기 어렵다, 이런 여러 말들이 쏟아졌는데요. 재판관 의견은 5대3으로 나뉘지 않은 걸로 파악됐고 이제 결정문을 작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한 평결을 마친 상태입니다. JTBC 취재 결과 평결에서 재판관들의 인용과 기각 의견이 5대3으로 나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용을 위해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탄핵 심판은 인용과 기각이 5대3으로 의견이 나뉘면 임명되지 않은 한 명의 재판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헌재는 이런 상황에서는 선고를 할 수 없다고 내부적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선고 일정을 공지한 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에 따라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결론을 내린 재판관들은 이제는 결정문 작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고가 다가오면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평일을 열어 결정문을 다듬고 있습니다. 앞서 재판관들은 변론을 진행하는 원고까지도 서로 의견을 모아 작성했습니다. 이 대본에 대해서 8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지 제가 거기서 덧붙여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결정문은 표현 하나로도 큰 후폭풍이 일 수 있는 만큼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선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정문 수정과 확정을 위한 평의는 선고 당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은 탄핵 심판정에서 직접 낭독할 선고문도 동시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결정문의 요약본인 선고문은 선고 취지와 주문으로 구성됩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낭독하는 영상은 전 국민에 생중계됩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결정문은 89쪽이었고 선고문 낭독 시간은 21분 39초였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시위대가 모두 헌법재판소 앞으로 총집결할 걸로 보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헌재 주변 통제구역을 기존 반경 100m였던 걸 150m로 늘렸습니다. 해당 구역에선 집회, 시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선고 당일 헌재와 광화문 일대에는 약 10만여 명이 모일 걸로 보입니다. 탄핵 찬성 측인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내일 오전 11시 선고 결과를 이곳에서 생중계로 지켜볼 예정입니다.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는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맞불 집회를 벌이는 중입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탄핵 기각을 외치며 마찬가지로 철야 농성을 이어갑니다.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인사동 일대를 거대한 완충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주변을 차벽으로 둘러싸 헌법재판소 앞 진공 상태를 반경 100m에서 150m 구간으로 확장하고 전면 통제에 나섰습니다.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경찰버스 등 200대를 넘게 동원해 헌재로 통하는 길목은 모두 막았습니다. 경찰은 돗자리 등을 깔고 버티는 일부 농성자도 오늘까지 차단선 밖 집회 장소로 이동토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서울에 두 번째로 높은 비상 근무 단계인 의료 비상을 발령할 계획입니다. 선고 당일인 내일 0시부터는 전국의 최고 단계인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최종 대비에 들어갑니다. 선고 당일 안국역은 폐쇄되고 헌재 주변 11개 학교에 대해선 임시 휴교령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을 통해 내일 심판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심판의 절차적인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는데 이 문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김예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줄곧 절차적 문제를 주장해왔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돼 본회의에 보고되면 담당 상임위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는데 조사가 없었으니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국회법에 보면은 증거에 의해서 사실조사에 따른 소추 결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런 증거 없이 소추 결의를 해놓고 헌법재판소에 와서 사실을 지금 밝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해당 절차는 국회가 알아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 소추 발의 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 탄핵 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뺀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내란죄 철회 부분은 탄핵 소추 의결서에서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 소추는 무효이고. 하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재는 탄핵 심판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형사 절차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결정문에서도 소추 사유를 판단할 때 국회 소추 사유 체계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어떤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지는 전적으로 헌재 판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과거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윤 대통령 측의 각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나고 난 뒤 가장 급한 일, 우리 경제를 수습하는 일입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와는 달리 내수와 수출이 모두 휘청이는 데다 오늘 발표된 미국의 상호 관세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경기 둔화가 눈에 띄게 감지되는 지표는 소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직전 해인 2016년 4% 늘었던 소매 판매는 탄핵 인용으로 선거가 치러진 다음 해에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내리 감소한 소비는 지난해 21년 만에 최대폭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조금 힘드니까 술값도 좀 만만치 않으니까 단체 손님들이 많이 줄었어요. 밀려드는 중국인 관광객과 이커머스 시장 확대 등으로 내수 안정세가 이어지던 8년 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까지 더해지며 TMF, 홈플러스와 비슷한 사태가 빈번해질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도 나쁘긴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엔 글로벌 IT 수요가 폭발하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했습니다. 수출 호조로 국내 기업 영업이익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반면 지금은 영향을 가늠하기도 어려운 트럼프발 관세 폭탄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실제 올해 1분기 수출은 작년보다 2.1% 감소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 경기가 계속 좀 좋아지는 방향이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지만 관세 정책을 폈던 거는 2018년이나 돼야 폈기 때문에 우리 수출 경기에 크게 악영향은 없었는데 2017년 선고 당시 1,200원대에서 오르내렸던 원달러 환율은 이제 1,500원에 육박하게 오르며 각종 수입 물가까지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8년 전과는 달리 잠재 성장률 달성은커녕 올해 우리 경제가 0%대 성장할 거란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추경 등 신속한 정책 집행으로 경제가 살아날 거란 기대를 심어주는 건데 선고 이후 정치적 분열이 얼마나 빨리 수습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권 전 회장에게 집행유예 4년, 전주 손모 씨에게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여사는 손 씨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높겠지만 남부지방은 부산 15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론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